자, 경영언론 구조차, 경영 이론과 이제 조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2교시는 자, 조직의 개념과 구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될 각자의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각 업무의 책임과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그 필요한 이제 권한도 이제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어울리는 이제 개별 업무들, 그죠? 그러니까 뭐 회계면 회계, 뭐 생산이면 생산,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요, 적절한 크기의 부서로 합쳐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조직화입니다. 결국 이 조직화의 결과로서 이제 조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러한 조직은 결국 이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조직의 목표가 당연히 이제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역할이라든가 이제 지위는 결국 이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직은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객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요소는 결국 이제 복잡성, 공식화, 그리고 집권화, 이렇게 이게 이제 조직의 기본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업무나 계층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나누어져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성격이 바로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이 엄청나게 이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장과 신입사원까지 어떤 직급의 어떤 수가 엄청나게 많아. 이러면 이제 그 조직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지역적으로 아주 많은 지점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복잡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성이 높다.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변화하는 환경에 다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잡성이 높을 경우의 장점인데, 문제가 뭐냐? 통솔이 어렵죠. 너무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 바로 장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냐, 이게 이제 공식화가 이제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규정해 놓은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공식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공식화가 너무나 높은 이런 조직은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공식화가 가장 높은 조직은 군대, 그리고 공무원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업무가 좀 표준화되어 있고, 조직에서 규정해놓은 규칙과 법칙이 그냥 명확하죠. 이런 공식화가 가장 낮은 조직이 바로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규칙대로 딱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연구소는 그게 아니에요. 연구원들이 어떤 걸 연구해야 될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주제도 이제 본인이 일단 그 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 연구 주제를 통해서 어떤 연구 방식을 내가 도입을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결과를 산출해낼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화가 가장 높은 조직은 군대지만 반대로 가장 낮은 조직이 바로 연구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식화가 높을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화가 이제 높게 되면 업무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획일적인 통솔이 가능하죠. 획일적인 통솔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이 커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조직이 계속 비대해지는데 통솔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업무가 딱 매뉴얼화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규칙대로 하게 되면요, 큰 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공식화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개개인이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 있어서 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들도 좀 있습니다. 이 집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상층부의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집권화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분권화죠.
분권화.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어떤 중간 계층이라든가 하위 계층에 상당 부분 양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권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이익을 추구하기 매우 용이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집권화된 조직의 단점은요,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중간 관리자라든가 직원들이 건의를 해도 의사결정 권한을 이제 특정한 이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게 되면요, 사실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니까. 최근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조직이 집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제 분권화의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 권한 이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 내 전문가를 많이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근데 이거 오해를 하게 되면, 분권화를 많이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 권한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관리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업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생산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분업을 하게 되면요, 생산성이 상승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그만둬요, 일을. 그러면 일단 업무 절차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훈련시켜서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훈련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분업이 일정 정도에 이르게 되면요, 분업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멈춘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업이 오히려 이제 생산성 증가에 악영향을 주는 건데, 작업이 너무 세분화되고 특화돼 버리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일에 대해서 흥미가 나지 않겠죠. 따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이 분업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 늘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 환경이 변해가지고 수요가 감소해. 이러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 능력이 과잉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출 중심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워낙 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많으면 대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넘쳐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잉여 생산물을 수출을 통해 가지고 부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근로자들도 이제 급여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이득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이제 가장 GDP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글로벌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키워놨는데 미국이랑 워낙 이제 싸우는 통에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분업과 생산성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업의 정도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업 속도에 대한 결정 권한. 당연히 분업 정도가 높은 데는 작업 속도에 대한 결정 권한이 뭐 근로자들에게 없겠죠. 근데 분업 정도가 낮다 보면 작업 속도를 뭐 빠르게 하거나 좀 늦추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의 반복성적인 측면에서 분업 정도가 높다면 당연히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업이 되어 있으니까 매우 심할 거고요. 근데 분업 정도가 낮은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어떤 작업의 반복성이 심하지 않겠죠.
기술 요구 수준은요, 분업 정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높은 기술 요구 수준이 높지 않겠죠. 당연히 낮을 겁니다. 그냥 반복 작업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분업 정도가 이제 낮은 곳 같은 경우는 기술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심한 주의력이 분업의 정도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분업 정도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할 거고요. 일 처리에 대한 재량권적인 측면에서 분업 정도가 높은 회사들은 뭐 재량권이 별로 없겠죠. 다만 분업 정도가 낮은 데들은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재량권이 이제 많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조직 구조는 조직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이제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회사 자체가 작고 경영자가 모든 걸 커버해야 되는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일이 전문화되면 전문화될수록 한 사람의 경영자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거나 제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사 내 직무를 당연히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이들 부서의 책임자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고 이제 통합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 운영이 잘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계층 간, 즉 수직적인 정보 흐름, 부서 간, 수평적인 정보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부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어떤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견 조정이라든가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되는데요. 이 부서 간 경쟁이 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 간의 어떤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모 그룹 같은 데서는 하여튼 성과급 시즌만 되면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받는 부서도 있지만 뭐 이익이 잘 나가지고 성과급 많이 받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익이 별로 안 나가지고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직원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사업부에 내가 배치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가 화랑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경영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성과급을 못 받는다, 엄청나게 조직 자체가 이제 다운받아 버리는. 그래서 정보 공유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견 통합이라든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직무를 부서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제 이 성과급에 따른 이제 부서 간 갈등이 이제 매년 심화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 주요 IT 점재 업계 내 반응, 뭐 예를 들어서 이건 한국일보의 2022년 1월 26일에 실린 기사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열받으니까 더 많은 보너스를 주는 경쟁사의 채용 페이지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회사가 어렵다고 성과급 지급에 미온적인데 CEO들은 수십억 원을 보너스로 가져간다더라. 그리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과급이 정해진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성과라든가 인사적인 측면에서 승진시키거나 이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인사 쪽에서 다루긴 할 건데, 상당히 이 성과급을 책정하거나 승진에 대한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정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내가 절대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았어, 성과급을. 그래도 다른 사람은 2,000만 원 받았대.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네?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안 되고 다운돼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성과급 소식은 내부 인터넷보다 언론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된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회사는 매년 위기라고 말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직원들이랑 괜히 그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젊은 사원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소통에 대한 이런 미팅 같은 걸 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왜 우리 회사는 성과가 900개 안 주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되게 당황했다라는 신문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도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상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이제 기사인데, 워낙 이제 사내 협업이 잘 안 되니까 협업 포인트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업 포인트라는 게 뭐냐, 신문 기사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포스코에서 타부서 직원 상호 간 지식과 정보 공유, 그리고 기타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 회사의 경쟁력 핵심이 각 공정 부서 간의 협업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임직원 평가에 협업 KPI를 도입하고 협업 포인트를 이제 반영한다라는 이제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업무 지식 공유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오픈 연구소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술 연구소는 이 신문 기사가 나올 때 시점을 기준으로 500여 건의 질의에 대해서 920건의 해결 방안이 올라와서 현장의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인데, 이 정도로 기업 내에서 이 부처 간 이기주의라든가 성과급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서까지 둘 정도로 사실 그 조금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기능별 조직 구조, 제품별 조직 구조, 지역별 조직 구조, 매트릭스 조직 구조, 가상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별 조직 구조는 하나의 조직이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런 이제 특정 이제 업무죠. 관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능적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별 조직 구조는요, 특정한 제품이라든가 제품 그룹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뭐 이렇게 차종 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반도체,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품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지역별 조직 구조는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겁니다. 은행의 지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요, 기능별 조직 구조하고 제품별 조직 구조를 이제 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제 사람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형성이 돼서 형성됐다가 그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해체되는 이런 식의 이제 매트릭스 조직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는 이런 이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능별 조직 구조는요, 자,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이사, 마케팅, 인사, 재무, 각각의 이제 특정한 업무에 따라서 이제 본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과 같은 이런 관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가 구성되는, 이게 바로 기능별 조직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와 업무상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기능별 조직 구조겠죠. 이렇다 보니까 자신이 담당한 업무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에서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별 조직 구조의 장점은 이제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산은 이제 생산 업무만 하면 되고, 마케팅은 마케팅 업무만 하면 되고, 인사는 인사, 재무면 재무, 각각의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원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업무 중복이 벌어지지 않겠죠. 어지간해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 부서 간에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부서 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성과 측정하는 시즌이 되면 약간 의견 충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능별 조직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을 축적하는 거지만 단점은 부서 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이건 조금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별 조직 구조는요, 특정한 제품이나 혹은 제품 그룹을 중심으로 부서화 시키는 겁니다. 즉, 부서의 기준이 상품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상용차, 승용차, 승합차, 이런 이제 제품을 중심으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담당 부분에서는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 하부 부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제품별로 조직 구조를 하다 보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제품 그룹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부 구조가 쫙 있기 때문에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일정 정도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한번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조직들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2020년 나와 있는 이제 신문 기사로 좀 가져온 건데요. 보니까 반도체 부분, 소비자 가전 부분, IT 모바일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부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그 안에 또 이제 제품별로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소비자 가전 부분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생활 가전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IT 모바일은 무선 사업부와 네트워크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별로 이런 식으로 조직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이 이러한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업 부문별로 명확하게 성과가 측정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조직 구조 세 번째는 이제 지역별 조직 구조인데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유통업체를 생각하면 돼요.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장 아래 뭐 수도권 지역 담당 부서, 부산 지역 담당 부서, 대구 지역 담당 부서, 광주 지역 담당 부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분점을 세워서 비교적 독립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죠. 은행의 경우에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출강을 많이 하니까, 은행 이제 지점장님들 같은 경우가 그 지점의 어떤 그 경영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에도 예비 경영자 과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점장을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자로 보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총괄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그 계속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제품별, 혹은 시장별, 지역별 이렇게 구축된 조직 구조를 사업부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부제 같은 경우는 사업부 내에 독자적으로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부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내에 어떤 분점에 이런 부서들이 다 있는 거죠. 하위 부서가. 장점이 뭐냐? 이 고객이 세분화되어 있고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시장 수요 변화,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이 지역별 조직구조로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단점이 뭐냐면 각 사업비별로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이 운용되니까 조직 전체 차원의 업무 중복과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이런 좀 단점이 있겠죠.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신세계 지분 구조하고 계열사 조직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더벨에 나왔던 이제 이미지인데요. 신세계 그룹 백화점 부문 지분 구조를 보니까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 신세계 센트럴 시티가 있는데, 기타 계열사를 보니까 신세계 보니까 광주 신세계, 대구 신세계, 까사미아, 인천 신세계, 대전 신세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죠. 각자의 지점이 좀 독립적으로 이런 식의 분점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각자의 사업부에서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조직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는 이제 매트릭스 조직 구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구조 네 번째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인데요. 이건 이제 기능별 조직 구조와 제품별 조직 구조를 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임시로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 팀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주문이 마무리되면 이 프로젝트 팀은 해체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라든가 여기에서 뭐 전투기를 만든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나 어떤 회사에서 뭐 LNG 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주문 한 건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매출 자체가 뭐 조 단위일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디자인 담당 부서에서 디자인 인력을 파견을 하고, 기술 담당 부서에서는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자, 판매 담당 부서는 판매 인력, 생산 담당 부서 생산, 인사 담당 부서 인사, 재무면 재무, 홍보는 홍보, 이런 식으로 파견을 계속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두 개의 조직에 동시에 소속이 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조직에 동시에 소속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즉 디자인 인력이다. 그럼 프로젝트 A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지시를 받게 되지만 또 디자인 담당 부서의 어떤 그 인력으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서 홍보까지의 여러 부서는 기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제품별 구조인 거죠. 하나의 제품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장점이 뭐냐? 장점은 자, 새로운 상품이나 프로젝트 개발 요구가 빈번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할 때 적합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명령 개통 간 혼선이 유발될 수 있겠죠. 왜? 동시에 두 명한테 지시를 받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볼보 매트릭스 구조가 유명한데 실제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볼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D를 할 때 이런 이제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R&D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각각에서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한 연구원이 다양한 어떤 그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볼보 그룹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 4일 R&D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트릭스식 구조를 이렇게 발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즉 전 세계 볼보 그룹 직원들이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얽혀진 형태이다. 그래서 창원 공장에 근무하는 1600명 중에서 340명에 이르는 R&D 인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독일, 미국에 있는 R&D 인력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연구원들만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무팀과 마케팅 인력도 가담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개발 사업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공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속된 부서에서 할당된 R&D 목표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죠. 전형적인 매트릭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연구원이 두세 개의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볼보 그룹 내 인재들을 필요할 때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하고 산재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R&D 효율이 높아졌다.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하고 다른 프로젝트 다시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한 지 3년 6개월 만에 자, 개발 착수부터 출시까지 평균 2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5개월로 이제 대폭 줄어가지고 볼보 그룹 내에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15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첨단 기술센터는 이제 뭐 각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라와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명함에는 뭐 2개 이상의 직책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특히 R&D 쪽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이런 매트릭스 구조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조직 구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에는 좀 적합한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마무리하고요. 자, 3교시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 조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